안녕하세요. 해양경찰에 대해 연구하는 오정동입니다. 지정학에서 해정학으로 국제정치 관점의 전환이라는 내용을 오늘 준비하였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뒤집혀진 세계 지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목차는 해정학에 관한 물음, 지정학에 관한 내용, 해정학에 관한 여러 히스토리, 그리고 지정학과 해정학의 비교입니다. 먼저 해정학에 관한 세 가지 질문입니다. 해정학이란 무엇인가? 국제정치에서 해정학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지정학과 비교한 해정학의 특징은 무엇인가로 정하였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은 최근 바다가 국제정치의 중요 무대로 부각됨에 따라 국제정치에 있어 지정학적 관점에 종속되어 있는 해양을 대륙으로부터 독립시켜 해양 중심의 관점으로 국제관계를 해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주고 싶어서입니다. 다음 세 가지 사례를 통해 해양이 부각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첫째, 국제정치에서 해양을 부각시킨 인물로 1900년대 전후로 활동한 미국의 알프레드 마한을 꼽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로 유명합니다. 그는 저서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에서 과거 역사가들은 대체로 바다의 사정에 어둡고 역사적인 중요 사건에서 해양력이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그 예로 지중해 제해권을 장악한 로마가 한니발의 카르타고에 승리를 거둔 사실과 대서양 제해권을 장악한 영국이 나폴레옹과의 마지막 워털루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습니다. 둘째, 현재 전 세계 바다는 1982년 UN 해양법 협약이 발효되어 과거 공유의 바다에서 분할의 바다로 변모하였습니다. 전 세계 바다의 약 40%가 강대국의 유리한 방향으로 쪼개어졌고 아직까지 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해역은 관련 국가 간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2018년 미국은 기존 태평양 사령부에서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개편하였습니다. 이는 해양 지향성 개편으로서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미국 해군력의 약 60%를 배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정학에 관한 개괄적 설명입니다. 지정학은 현재까지 국제정치 분석의 가장 주요한 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에 관한 20세기 초중반 미국의 스파이크먼은 지리적 입지의 관점에서 국가의 정책과 행위를 설명, 예측하는 도구라고 하였고 현재까지 활동 중인 미국의 카플란은 지리가 국가의 대립과 국익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도구라고 지정학을 정의하였습니다. 대륙별 여러 민족과 국가들은 고대부터 지정학적 활동, 즉 정복과 침략 활동을 감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이라는 인식과 개념이 국가 안보 전략으로 출현하기 시작한 시기는 19세기 유럽에서 시작된 식민지 쟁탈전에 따른 근대 제국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지정학이라는 용어는 1차 세계대전 시기인 1916년 스웨덴의 첼렌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관련된 이론으로는 마한의 랜드파워 시파워 이원론, 맥킨더의 하트랜드, 스파이크먼의 림랜드, 그리고 21세기 무역전쟁과 지정학을 결합시킨 지경학 이론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정학이 본격화되면서 세계대전, 냉전, 탈냉전 및 최근 미중 패권 경쟁에서
국가 안보 전략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정학에 관한 설명입니다. 해정학은 구체적 이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정학 개념 정립의 이해를 돕기 위해 5가지 테마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테마는 지역 패권에 의한 평화, 즉 팍스입니다. 고대 제국주의는 로마에서 중국 당나라, 몽골로 이어지면서 이들 지역 패권 국가들의 압도적 힘의 우위로 평화가 있었으며 근현대 제국주의는 스페인, 영국, 그리고 지금의 미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대와 근현대 제국주의의 흐름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 역사의 헤게모니가 대륙 세력에서 해양 세력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해양력을 강조한 인물 소개입니다. 최초의 인물은 16세기 영국의 월터 롤리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도와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을 만들기 위해 시금석을 놓은 인물입니다. 바다를 장악하는 자가 세계의 교육을 장악하고 세계의 부를 장악한 자가 세계의 부를 장악한다. 세계의 부를 장악한 자는 곧 또 세계를 장악한다 라는 어록을 남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음은 1840년 미국 출생의 알프레드 마한입니다. 현재까지 국제정치학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일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미국 제26대 대통령인 시어도어 루즈벨트로 하여금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그의 저서를 통해 미국의 해양력 증진을 통한 세계 패권 추구 정책의 타당성을 설득시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1911년 해양 전략론을 펴낸 영국의 줄리안 콜벳입니다. 1944년 림랜드 이론을 제안한 미국의 스파이크먼, 그리고 러시아 해군을 현재의 모습으로 성장시킨 고르시코프, 중국의 해양안보 전략인 도련선을 구상하여 현재 중국 해군을 완성시킨 류화칭 등이 있습니다. 국가의 해양력에 관하여 알프레드 마한은 6가지 발전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긴 해안선과 좋은 항구, 해양업 및 해군 종사 인구, 국민의 해양성 기질 및 국가 지도자의 관심 등을 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기준 국가별 해군 전력을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강대국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5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테마는 G2, 즉 미국과 중국의 해양 안보 전략입니다. 미국은 2015년 아시아 태평양 해양 안보 전략을 발표하여 중국의 패권 도전을 경고하였고 2019년 인도 태평양 전략, 즉 인태 전략을 발표하여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수단으로 쿼드, 오커스, 한미일 군사공조, 스쿼드 및 나토 외연 확대 등 동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980년 중국 해양 전략의 기초인 도련선 구상을 시작으로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 다음 해인 2013년 1대1로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21세기 해양 실크로드 전략은 구단선을 중심으로 한 남중국해 분쟁을 대비한 것으로 중국의 해양 굴기의 핵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테마는 해양의 중요성입니다. 해양은 경제적으로 국제교통의 매체이자 자원의 보고이며 정치적으로 국가 간 배타적 해양 관할권 추구 경쟁의 대상입니다. 법적으로는 1982년 유엔 해양법 발효에 따라 국제규칙에 기반한 해양 영토 분쟁 양상으로 해양 안보 환경이 변화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현대 군사기술 발달로 인해 해양에서의 군사력 사용이 다소 자유로워져 언제든 대규모 해양 무력 충돌 가능성이 있게 되었고,
물리적으로는 국제무역 및 기후변화, 해양재난 등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을 증가시키는 영역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곧 해양 분쟁 가능성이 고조될 수 있습니다. 해양 관련 학자들은 대체로 국가 해양력을 측정하기 위해 5가지 지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해양 세력, 해운력, 수산력과 같은 해양을 이용하고 통제하는 능력과 함께 해양 개발력, 해양 환경 보호력과 같이 해양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5번째 테마는 해정학 적용을 위한 우리의 노력입니다. 해정학은 최근 각 국가에서 발표하고 있는 인태 전략에 가장 잘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22년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에서는 인도와의 전방위적 협력 확대, 아세안과의 외교 안보적 연계 강화 및 미국, 일본, 호주 등 유사 입장국가와의 소다자 협력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태 전략을 연구한 학자들 사이에서는 대표적 해양 세력인 해군과 해양경찰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인도 아세안의 해군, 해경 전력 지원, 해양 상황인식 능력 지원, 해양법 집행 능력 강화 지원 역할을 들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한국 주도의 해상 합동훈련, 함정 수리 등을 위한 현지 거점 확보를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설명의 핵심인 지정학과 해정학 비교입니다. 우선 적용 목적에 있어 침략을 통한 국익 추구와 동맹 협력을 통한 패권 확보로 구분되고, 국제정치 주 영역은 대륙과 해양으로 나눌 수 있으며, 분쟁 수준은 전쟁, 무력 충돌과 같은 고강도 분쟁과 도발, 위협과 같은 저강도 분쟁으로 구분되고, 해결 방법은 강화, 휴전과 협의, 조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용하고 있는 이론과 전략으로는 신제국주의, 하트랜드 이론과 림랜드 이론,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구분되며, 접근 방법으로는 지정학의 경우 해양을 고려하고는 있으나 대륙 중심으로 연구하며 해양은 육지에 귀속된 것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정학의 경우에는 행위자의 근거인 대륙은 해양에 포함되며 교류와 충돌의 장은 해양이 중심이라는 것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두 개념 구분의 모호성입니다. 사실 지정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륙과 비교하여 그 비중을 상대적으로 낮추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지정학자들이 그렇다는 것도 아닙니다. 대륙과 해양의 강조 비중에 따라 지정학 이론을 구분해 보자면 대륙국가 우세론, 해양국가 우세론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변국가 영향론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설명에서 마치 새로운 개념으로서 해정학을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향후 국제정치에 있어 해양국가 우세론을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끝으로 앞에서 제시한 3가지 질문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던 해정학이란 지정학과 대비된 개념입니다. 해정학이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보다는 지정학과 비교되어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해정학은 해양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를 분석하는 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정립된 이론은 없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이후 해정학의 단초를 제공하는 주장들이, 즉 바다의 영역을 강조하는 주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해정학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입니다. 20세기에는 신제국주의, 하트랜드 이론 등 지정학이 유행했다면 21세기는 림랜드 이론, 돌연선, 해상 실크로드, 북극해 항로 개발, 특히 인태 전략 등
국가 간 해양 분쟁을 중심으로 하는 해정학 적용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지정학과 비교한 해정학의 특징은? 이 특징은 해양을 국제 교류와 충돌의 장으로 설정하고 있고 동맹 협력과 도발 위협을 이용하며 상대 진영과의 협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특징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정학에 관한 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실 해정학이란 지정학과 비교되는 내용으로서 접근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어떤 이론화된 영역은 없지만 오늘 제 설명을 통해서 지정학에 있어서 바다의 중요성, 그리고 바다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앞으로는 이 소위 해정학이라는 어떤 개념 변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또는 그 부분을 제가 연구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 이상 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